전쟁무상. 오국 군사는 본국을 멀리 떠나온 원정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나라의 국토를 맘대로 석권할 수 있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오국 장수들이 한결같이 용맹스러웠기 때문이었다. 용감한 장수 아래 약병 없다는 말은 결코 헛된 말이 아니어서 지휘관이 용맹스러우면 그 밑에 있는 병사들도 절로 용맹스러워지는 법이었다. 그러나 승리의 원인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손무의 탁월한 작전 계획과 오자서의 초인적인 전투력이 절대적인 역할을 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초나라는 그로 인해 패망 직전에 몰리도록 참패를 거듭했었다. 그러나 강화 조약에 의하여 오군이 철수를 해버리자 초국은 복구 작업에 전력을 기울여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에는 전쟁이 언제 있었던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전운이 깨끗이 가셔져 버렸다. 그러면 승자인 오군의 그 후의 형편은 과연 어떠했던가? 이제부터 오군의 그 후의 소식을 한번 알아보기로 하자.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손무는 강화 조약을 성립시키고 나서 오자서와 함께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본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하였다. 2년 가까이 자나 깨나 싸움터로만 전전하다가 이제 귀로에 오르고 보니 손무로서는 여러 가지로 감회가 없을 수 없었다. 방 안에 들어앉아 병략을 이론으로만 연구해 오던 내가 실전에 직접 가담해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오늘의 결과를 나는 성공으로 봐야 오를 것인가, 실패로 봐야 오를 것인가, 손무는 우선 그 전부터 생각해 보았다. 이태 동안이나 불철주야로 전선을 질주하면서 적과 더불어 대회전을 거듭하기를 무려 10여 차. 그 많은 전투에서 패배의 고배를 마신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대체로는 연전연승을 거듭해왔다.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군소의 병법을 독실하게 연구해온 덕택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토록 연전연승을 거듭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승자로서 우리가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손무는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허탈감을 금할 길이 없었다. 물론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소득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니었다. 평소에 오국을 오랑캐의 나라라고 멸시해오던 초국의 거만한 콧대를 여지없이 꺾어준 것도 커다란 소득의 하나요. 그로 인해 오국의 위세를 만천하에 떨칠 수 있게 된 것도 커다란 소득의 하나요. 강대국으로 자처해 오던 초국으로부터 해마다 공세를 받아들이게 된 것도 커다란 소득의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오국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으며 국가의 재정 또한 얼마나 많이 탕진되었을까? 그와 같은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 소득이 고작 그것뿐이라고 생각하면 그 소득은 너무도 미미한 것 같았다. 전쟁은 결코 함부로 일으킬 것이 아니었구나. 손무는 문득 그런 감회가 절실하였다. 초국에서 동으로 돌아오려면 한탄나루라는 강을 건너야 한다. 오군은 본국으로 돌아오다가 날이 저물어 한탄나루 강가에서 야영으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손무는 초저녁부터 막사에 누워 잠을 청했으나 웬일인지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영내를 순시도할 겸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계절이 초가을인지라 중천에 덩실하게 솟아있는 보름달빛이 전신에 싸늘하게 차갑다. 강가에는 갈대가 무성하고 갈대를 스치는 강바람이 애수롭기 짝이 없는데 때마침 중천으로 날아가는 기러기떼의 울음소리조차 처량하여 손무는 불현듯 까닭 모를 눈물이 솟았다. 지난 이태 동안 전선에서 전선으로 동분서주하고 돌아다닐 때에도 피와 같은 야경은 얼마든지 보아왔다. 그러나 그때에는 싸움에만 열중하여 눈으로 달을 바라보면서도 달을 깨닫지 못했고 귀로는 기러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가을을 느끼지 못했다. 그때에는 달을 보면 그 달빛을 작전 계획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만 생각하였고 바람 소리를 들으면 그 바람이 적을 공격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만 생각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회군하는 도중에 바라보는 달빛과 바람 소리는 장부의 애를 끊을 듯 눈물겹게 해주고 있었다. 달빛을 바라보면 일말의 애상을 느끼고 기러기 소리를 들으면 고향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안만은 감정의 발로조차 마비되어 있었음을 깨닫고 손무는 적이 놀랐다. 전쟁이란 사람을 그렇게도 무정한 동물로 만들어버리는 것인가? 손무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전쟁의 본질을 새삼 깨달은 느낌이었다. 전쟁이란 죽느냐 사느냐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뿐이지 중간적인 타협이 성립될 수 없는 마지막판 노름인 것이다.
따라서 거기에는 감정도 풍정도 용납되지 않는다. 내가 죽느냐의 절박한 전투에 어찌 감정과 풍정이 용납될 수 있으랴. 그런 점에서 따지고 보면 전쟁이란 원시인과 원시인 간의 생존을 위한 결투와 다를 게 없는지도 모른다. 손무 자신은 전쟁에 매혹되어 반평생을 오로지 병법만 연구해왔다. 그러나 이태 동안이나 전쟁의 와중에 휩쓸려 돌아가다가 이제 무기를 둘러매고 돌아오며 생각해보니 전쟁이란 자기가 평소에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장쾌한 것만은 아니었다. 손무는 푸른 달빛이 흘러넘치는 강가를 홀로 거닐다가 문득 고향을 연상하였다. 집을 떠나온 지도 어느덧 7, 8년. 그동안 처자식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싸움터에 나와 있는 무부가 고향과 가족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미 무부로서의 용맹성을 상실한 군인이라고 보아야 옳을 일이다. 손무는 그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나마 향수에 젖어 있었던 자신을 깨닫고 아연히 놀랐다. 아니다. 나는 오국에서 원수의 중책을 맡고 있는 최고 지휘자가 아니던가. 오왕의 요청에 의하여 오국을 도우려고 철석같이 맹세하고 원수의 직책을 맡은 나였으니 어떤 경우에도 오국을 배신할 수는 없는 일이다. 손무는 일시적인 감상을 매몰차게 떨쳐버리고 평소에 냉철했던 자신으로 돌아왔다. 비로소 전쟁을 실제로 치르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전쟁 자체에 대한 인식만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책상 위에서 병법을 이론으로만 연구하고 있을 때에는 국가와 국가 간의 모든 분쟁은 오로지 전쟁의 성패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확신해 온 손무였었다. 그러므로 오군을 이끌고 초국으로 쳐들어갈 때에는 초국을 점령만 해버리면 모든 초토는 오국의 영토가 되어버린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초국을 점령해 놓고 보니 그것이 아니었다. 초국은 단순한 초국만의 초국이 아니라 열강들과의 세력 균형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초국이었다. 그러므로 초국을 아무리 무력으로 점령했더라도 열강들이 용납하지 않으면 영토로 만들 수가 없었다. 기어이 영토화하려면 수많은 열강들과 다시 싸워야 할 터인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일국의 무력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전쟁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왔던 것은 나의 크게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손무 자신은 병법을 열성적으로 연구한 덕택에 초국 정벌에 연전연승을 거듭하여 초국 전체를 점령해 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초국의 충신 심포서는 단 한 사람의 힘으로 진나라의 정치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오군이 모처럼 점령한 초국을 고스란히 돌려가고 말았다. 오군이 막대한 인명과 재물을 희생시켜가면서 획득해 놓은 전리품을 심포서는 정치적인 활동으로 깨끗이 돌려가고 말았으니 무력의 승리란 그렇게도 허망한 것이었던가 하는 좌절감이 누구보다도 절실했던 것이다. 세상이란 오로지 무력만으로 운영되어 나가는 것은 결코 아니었구나. 마치 산에서는 수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모여 하나의 숲을 이루고 있고 들에서는 수많은 동물들이 강약을 다투며 피차간의 균형을 이루고 살아가듯이 국가와 국가도 끊임없는 각축을 반복하면서도 어느 한 나라의 존립만은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신의 섭리인가 보구나. 손무는 그렇게 깨닫고 보니 지금까지 병법 연구에만 몰두해왔던 자신의 존재가 너무도 소소하게 느껴져 견딜 수 없었다. 손무는 강변을 오랫동안 배회하다가 발길을 돌려 병사들을 순찰하기 시작하였다. 군졸들은 모두가 잠이 깊이 들었는지 병사마다 코 고는 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려나온다. 지금 막사 안에서 곤히 자고 있는 군사들은 몇 차례나 죽을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이니 살아남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며 순찰을 하고 있노라니까 문득 막사 뒤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달을 바라보며 서성거리고 있었다. 거기 서 있는 게 누구냐? 이리 와보아라. 손무는 검은 그림자를 조용히 불렀다. 그러자 검은 그림자는 가까이 다가오다가 상대가 손무임을 알고 서너 걸음 앞에 우뚝 멈춰 서더니 이 밤중에 원수님께서는 주무시지 않으시고 웬일이십니까? 하고 말하며 머리를 숙여 보였다. 달빛에 자세히 보니 예순이 가까워 보이는 늙은 병사였다. 손무는 가까이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으며 물었다. 나도 나지만 너는 자지 않고 왜 밖에 나와 있느냐?
그동안 싸우느라고 몹시 피곤했을 텐데 고단하지도 않느냐? 병사는 겸연쩍은 듯 손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다. 살아서 돌아오는 게 기뻐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손무는 그 소리에 가슴이 뭉클해왔다.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오는 게 그렇게도 기쁘냐? 네, 기쁩니다. 우리 마을에서 5명이 군인으로 뽑혀나갔다가 3명은 죽고 2명만 살아 돌아오게 되니 죽은 친구들에게는 죄송스러운 말입니다만 무척 기쁩니다. 손무는 또 한 번 가슴이 뭉클해왔다. 한 사람의 장수가 명성을 떨치는데 만여 명의 병사가 죽어나간다는 말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거니와 나라를 위하고 장수를 위해 이름도 없이 죽어간 수많은 병사들의 전사가 새삼스럽게 애처롭게 느껴졌던 것이다. 전쟁이란 결코 함부로 일으킬 일이 아니었구나. 손무는 내심 그렇게 생각하고 병사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려주며 물었다. 집에 부모님은 생존해 계시느냐? 어머니만 계시옵니다. 처자식도 있느냐? 장가든 지 1년 만인데 색시가 임신한 지 8달 만에 군인으로 끌려 나왔으니까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르오나 이제 애가 벌써 3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전선에 나온 지가 꽤 오래되었구나. 살아서 만나게 되었으니 어머니와 처자식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내가 잠을 못 이루고 바깥에서 배회하는 심정을 이제야 알겠다. 그러나 밤이 깊었으니 그만 들어가 자거라. 병사와 작별하고 걸음을 다시 옮기려니 손무 자신도 가족들 생각이 새삼 간절해왔다. 그리하여 달빛 속을 하염없이 배회하고 있노라니까 문득 어디선가 누군가가 거기 계시는 분은 손원수님이 아니시옵니까? 하고 묻는 소리가 들려온다. 손무가 갑자기 놀라며 뒤를 돌아보니 저만치 달빛 속을 오자서가 걸어오고 있었다. 아니, 이 밤중에 오대부께서 웬일이시오? 오자서는 손무 앞에서 걸음을 멈추며 저도 저지만 원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이 밤중에 웬일로 밖에 나와 계십니까? 하고 묻는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아서 병사 순찰을 나왔던 길이오. 오대부는 무슨 일로? 저도 잠이 오지 않길래 산책을 나왔었는데 막사 뒤에서 난데없는 말소리가 들려오기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손무는 그 말을 듣고 소리내어 웃었다. 피차간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구려. 전쟁 중에는 항상 잠이 부족해 애를 먹었었는데 정작 전쟁이 끝나자 이제는 잠을 이루기가 어려우니 세상 만사가 얄궂기만 하구려. 누가 아니랍니까? 원수님이나 저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일종의 허탈감에서 오는 현상일 것이옵니다. 허탈감? 네, 그렇습니다. 저는 실전 경험이 많은 편인데 전쟁 중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바쁘게 뛰어다니다가 정작 전쟁이 끝나면 갑자기 긴장이 풀려서 허탈감을 느껴오곤 했습니다. 속담에 구태 먹은 집 같다는 말이 있듯이 전쟁으로 법석을 떨다가 갑자기 김이 빠져서 허탈감을 느끼게 되는지도 모르지요. 자, 그러면 우리들의 허탈감을 달래기 위해 나의 숙소에 가서 술이나 한 잔씩 나누기로 합시다. 두 사람은 손무의 막사로 돌아와 술을 나누기 시작하였다. 오자서는 술이 몇 순배 돌아가자 손무에게 술잔을 권하며 말한다. 저는 원수님 덕택으로 20년 가까이 끌어오던 원수를 깨끗이 갚게 되어 원수님에게는 고마운 말씀을 다할 길이 없사옵니다. 무슨 말씀을? 부형의 원수를 갚으려는 오대부의 끈질긴 집념에는 정말 놀랐소이다. 손무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심으로는 오자서의 너무도 잔인했던 보복 행위를 새삼스럽게 나무라고 싶은 심정이었다. 무장으로서의 오자서는 지혜로운 점에 있어서나 용맹스러운 점에 있어서나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천하의 명장임이 분명하였다. 그러나 원수에게 대해 지나치게 잔인한 점만은 치명적인 결점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사실 손무는 오자서가 그로 인해 언젠가는 일신상의 커다란 앙화를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길한 예감조차 없지 않았던 것이다. 오자서는 술이 취해오자 점점 울적해지더니 문득 내일은 우리가 정나라와의 국경지대를 통과하게 되겠지요? 하고 묻는다. 손무는 술잔을 기울여가며 무심코 대답한다. 그렇지요. 우리가 본국으로 돌아가려면 아무래도 정나라와의 접경지대를 통과해야 하겠지요. 오자서는 그 말을 듣더니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울적한 표정만 짓는다. 비록 말은 아니하지만 무슨 사연이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였다. 그리하여 손무는 앞질러서 이렇게 물어보았다.
오대부는 혹시 나에게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게 아니오? 그러자 오자선은 정색하며 대답한다. 원수께서 물어보시니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날 제가 초나라에서 망명의 길에 올랐을 때 미건 태자와 함께 정나라에 잠시 머물렀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정왕이었던 정공이 미건 태자를 죽여버리는 바람에 저는 정나라에서도 도망을 치지 않을 수 없는 서름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허허, 그때에 그런 일이 있었던가요? 오자선은 그 당시의 서름을 잊을 수가 없는지 입을 굳게 다물었다가 이미 20년 전의 일이옵니다마는 저는 그때의 원한이 아직도 뼈에 사무칠 지경이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그 어조로 보아 오자선은 복수심이 불타고 있음이 분명하였다. 손무는 그의 감정을 풀어주기 위해 일부러 웃으며 말했다. 20년 전의 옛날 일을 가지고 무얼 그토록 심각하게 생각하시오. 문제의 인물인 정공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지금은 그의 아들 헌공의 시대가 되었으니 모든 감정을 깨끗이 청산해버리도록 하시오. 그러나 오자선은 그때의 원한을 끝까지 잊지 못하는 듯 했다. 아무리 잊으려 애써 보아도 잊지 못하는 것을 어떡합니까? 제 성품이 편협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원수를 용서할 생각은 추호도 없사옵니다. 그러나 정공은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니오. 아버지의 원수를 아들에게 갚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일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타일러도 오자서의 복수심은 추호도 진정되지 않았다. 오자서는 오랫동안 무거운 침묵에 잠기더니 문득 굳은 결심이라도 한 듯 얼굴을 단호하게 들며 말했다. 원수님에게 부탁 말씀이 하나 있사옵니다. 손무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긴장을 띄었다. 무슨 말씀이시오? 오자서가 대답한다. 우리는 지금 군사를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가는 길에 정나라를 쳐서 저의 원한을 풀어주실 수 없겠습니까? 전혀 예기치 못했던 너무도 중대한 요청이었다. 오자서의 요청인즉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나라를 쳐서 20년 전의 원한을 풀게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손무는 매우 난처하였다. 수중에 5, 6만의 병력이 있으므로 정나라같이 조그만 나라를 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자서도 그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요청을 해온 것이다. 그러나 남의 나라를 정벌하려면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할 터인데 개인적인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남의 나라의 국권을 침범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손무는 오랫동안 심사숙고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어 말했다. 정나라에 대한 원한을 풀고 싶어하는 오대부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겠소이다. 그러나 20년 전에 원한을 풀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일이 아닐까요? 그러나 오자선은 머리를 가로젓는다. 물론 군사를 일부러 동원해야 한다면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것이옵니다. 지나가는 걸음에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이오니 원수께서는 저의 원한을 꼭 풀어주시옵소서. 손무는 점점 난처해졌다. 물론 거절을 해버리면 그만 잃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오자선은 원수를 갚는 일에 유난스럽게 집념이 강한 성품인데다가 그와 같이 무리한 요청을 해온 것은 손무와의 우정을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손무는 생각다 못해 이렇게 대답하였다. 오대부께서 기어코 이 원수를 갚으셔야만 하겠다면. 오자선은 손무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아니하고 크게 기뻐하며 승낙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곧 정나라로 월경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고 나갔다. 그리하여 손무는 본의 아니게 오자서와 함께 군사를 정나라로 진군시키게 되었다. 국경을 넘어 첫날 밤 회수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었는데 오자서는 강가를 거닐며 웬일인지 까닭 모를 우수에 잠겨 있었다. 그 태도가 매우 의아스러워서 손무가 오자서에게 묻는다. 정나라를 치기는 식은 죽 먹기보다도 쉬운 일인데 오대부는 무슨 까닭으로 수심에 잠겨 계시오? 오자서가 대답한다. 전쟁의 결과가 두려워서 그러는 것은 아니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곳에 당도하니 옛날 일이 회상되어 그러는 것이옵니다. 옛날 일이라니. 옛날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옛날 제가 도망가는 길에 이곳에서 빨래하는 젊은 여인을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인에게 누가 묻더라도 나의 행방을 말하지 말아달라고 재삼 부탁했더니
그 여인은 나에게 의심을 받는 것이 매우 못마땅했던지 가슴에 돌을 품어 안고 물에 빠져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여인의 일이 회상되어 슬퍼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손무는 오자서의 말에 크게 감동하였다. 생면부지의 젊은 여인이 오대부에게 의심을 받는 것이 괴로워서 스스로 물에 빠져 목숨을 끊었다니 세상에 그처럼 기이한 여인도 있었던가요? 그렇다면 그 여인은 오대부에게 첫눈에 반해버렸던 여인임이 분명하구려. 하하. 손무는 울적한 기분을 떨쳐주려고 의식적으로 농담을 짓거려 보였다. 그러나 오자서는 고개를 설레설레 내저으며 말한다. 설마 그런 심정으로 죽은 것은 아닐 것이고 마음씨가 워낙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약자를 도우려는 심정에서 죽었을 것이옵니다. 당시 저는 그 여인이 죽는 광경을 목격하고 너무도 슬퍼서 바위 위에 조사를 써놓았었는데 이북은 어딘가에 지금도 남아있을지 모르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방으로 찾아보니 과연 어떤 바위에 오자서의 필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사가 쓰여 있었다. 오 슬프도다. 이 세상에서 마음씨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이곳에 고이 잠들다. 손무는 그 바위 앞에서 여인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리고 나서 오자서를 돌아보며 말한다. 그것 참 이상한 일이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건만 오대부의 필적은 아직도 무큰히 남아있으니 이것도 기적의 하나임이 분명하구려. 오자서는 바위 앞에 머리를 거듭 숙여 보이며 대답한다. 그러게 말씀입니다. 이것도 그 여인의 넋이 무한히 아름다웠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오대부가 오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의 덕택이로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여인의 덕택으로 아버님과 형님의 원수도 갚을 수 있었던 것이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여인의 은덕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그거 안 될 말이지요. 옛날부터 원수는 못 갚더라도 은혜만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하였소. 그런데 원수만 갚고 은혜를 갚지 못했다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니 지금이라도 그 여인에 대한 은혜를 갚도록 하시오. 저도 그러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보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손무는 잠시 생각해 보다가 얼굴을 들며 말한다. 은혜를 갚는다고 해서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는 일이고 다만 이곳에 사당을 짓고 해마다 제사를 지성껏 지내주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소. 그거 참 좋은 방안이십니다. 그러면 이곳에 그 여인의 사당을 지어 그녀의 아름다운 넋을 영원히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오자서는 그 여인이 물에 빠져 죽은 강가에 그녀의 사당을 짓고 제사를 정성스럽게 지내주었다. 오자서는 자기 때문에 죽은 성도 이름도 모르는 여인을 위해 진혼제를 지내주고 나서 손무와 함께 진군을 다시 계속하면서 말한다. 저는 정나라를 탈출하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관문에서 파수병에게 붙잡혀 꼼짝 못하고 죽을 뻔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손무가 웃으며 말한다. 꼼짝 못하고 죽을 뻔했었는데 오늘날까지 살아계시니 천만다행이셨구려. 어떤 수단으로 구사해서 일생을 얻었는지 그 얘기나 좀 들어봅시다. 원수께서 물으시니 그때의 얘기를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자서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 옛날 오자서가 정나라를 탈출하여 오나라로 가려고 하자 정왕정공은 전국 각지에 오자서를 체포하라는 긴급 포고령을 내렸다. 오자서는 그런 사정을 모르고 어떤 관문을 통과하다가 젊은 파수병에게 붙잡히는 몸이 되고 말았다. 그 파수병은 성품이 매우 우악스러운 데다가 오자서를 잡아오면 만냥의 상금을 준다는 바람에 오자서를 2중 3중으로 결박하여 기어이 사또에게로 끌어가려고 하였다. 사또에게 끌려가는 날이면 꼼짝 못하고 죽게 될 것이므로 오자서는 기가 막혔다. 그리하여 관가로 끌려가면서 문득 머리를 써서 파수병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여보시오. 당신네 나라에서 무엇 때문에 나를 체포하려고 그러는지 당신은 그 이유를 알고 나를 잡아가는 것이오? 파수병은 코웃음을 칠 뿐이다. 내가 그런 걸 알아서 뭘 하오. 당신을 잡아가면 상금을 만냥이나 준다니까 나는 상금이나 타먹으면 그만이오. 오자서는 그 말을 듣고 크게 소리를 내어 웃었다. 하하, 당신은 어리석기도 하구려. 나를 잡아가면 당신은 상금을 타기는커녕 꼼짝 못하고 나와 함께 죽게 될 것이오.
파수병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라며 내가 죽음을 당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그러자 오자선은 얼른 이런 말을 꾸며대었다. 실상인즉 당신네 나라에서 나를 체포하려는 것은 내가 당신네 나라의 대궐에서 옥을 훔쳐냈기 때문이라오. 그런데 나는 그 옥을 가지고 강을 건너오다가 물속에 빠뜨려 잃어버리고 말았소. 그러나 만약 당신이 나를 사또 앞에 끌고 간다면 나는 그 옥을 당신한테 빼앗겼노라고 대답할 것이오. 그러면 당신은 그 옥을 가로챈 죄로 나와 함께 꼼짝 못하고 죽게 될 것이오. 파수병은 그 말을 듣더니 몸서리를 치면서 오자서를 즉석에서 풀어주더라는 것이다. 손무는 이상과 같은 이야기를 듣고 감탄하여 크게 웃었다. 과연 오대부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발휘할 수 없는 기지였구려. 오대부야말로 하늘이 내신 지장이시오. 손무는 대군을 이끌고 정나라로 진주하여 호로라는 곳에 당도하자 오자서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아무 예고도 없이 정나라의 도성으로 막바로 쳐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곳에 일단 진을 쳐놓고 정왕에게 정정당당하게 선전 포고문을 보내어 그들의 태도부터 알아보기로 합시다. 만약 그들이 우리에게 겁을 내어 싸우지도 않고 항복을 해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게 아니오. 사실 손무는 뚜렷한 명분도 없이 남의 나라를 침범한다는 것이 마음에 꺼려서 되도록이면 전쟁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오자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싸우지 않고 항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원수님의 말씀대로 정왕에게 선전 포고문을 보내보기로 하십시다. 이리하여 손무와 오자서는 공동 명의로 정왕에게 다음과 같은 선전 포고문을 보냈다. 정나라의 선왕 정공은 일찍이 초국의 미건 태자를 시해한 죄가 크도다. 이에 오자서는 원한을 풀고자 대군을 이끌고 정나라를 토벌하러 왔노라. 귀공은 만약 멸망을 각오하거든 응전으로 나올 것이로되 국가를 보존하고 싶거든 무조건 항복하라. 그야말로 멸망이냐 무조건 항복이냐의 양단간 하나를 택하라는 고압적인 통첩이었다. 정왕 헌공은 최후의 통첩문을 받아보고 크게 걱정하며 중신회의를 급히 열었다. 선왕께서 초나라의 미건 태자를 살해한 데 대한 원한 때문에 오자서가 손무와 함께 대군을 이끌고 우리를 치러 왔으니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겠소? 중신들은 한숨만 쉴 뿐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비록 싸워도 이길 가망이 없는 데다가 상대방은 병법의 대가인 손무와 천하의 명장인 오자서이기 때문이었다. 정왕은 울분을 금할 길이 없었다. 아니 그래, 우리나라에는 오자서와 싸울 만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조건 항복을 해야 옳단 말이오. 중신들은 그래도 대답이 없었다. 마침 그때 회의장 밖에서 젊은 어부 하나가 회의장으로 달려 들어오며 대왕 전하, 오자서가 대군을 이끌고 우리를 치러 왔사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닌가. 정왕은 깜짝 놀라며 묻는다. 너는 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자리에 함부로 들어왔느냐? 소인은 바닷가에서 고기를 낚아먹고 살아가는 어부에 지나지 않사옵니다. 그러나 대왕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소인이 오자서의 대군을 막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무명 어부의 너무도 엄청난 장담에 좌중은 모두 크게 놀라며 시선을 모았다. 정왕은 어전 회의에 무단으로 뛰어든 어부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렇지 않고서는 무장도 아닌 어부가 무슨 재주로 오자서를 막아내겠노라고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정왕은 좌우에 시립해 있는 호위병에게 명한다. 저자는 미친놈인 모양이니 저자를 밖으로 끌어내라. 그러자 무단 침입자는 두 손을 흔들며 큰 소리로 외친다. 주상전하, 소인은 미친놈이 아니옵니다. 소인이 아니고서는 오자서를 막아낼 방도가 없겠기에 소인은 나라를 구하려는 일념에서 대왕전에 이런 상소를 올리는 것이옵니다. 대왕께서는 국가의 멸망을 모면하시옵소서. 말하는 투를 보니 미친 사람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였다. 그렇다면 그의 말을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정왕은 너는 무장도 아닌 어부이면서 무슨 재주로 오자서를 막아내겠다는 말이냐? 하고 물어보았다. 어부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한다. 제게는 한 명의 군사도 한 개의 무기도 필요치 아니하옵니다. 오직 맨손으로 오자서의 군사를 막아낼 생각이옵니다. 오자서의 군사를 맨손으로 막아내겠다니 그게 어디 말이 되는 소리냐?
어부가 다시 대답한다. 저의 선친과 오자서와는 깊은 연유가 있는 까닭에 오자서는 저를 만나면 감히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할 것이옵니다. 그리고 그 어부는 오자서와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왕에게 자세하게 말해주었다. 정왕은 그제서야 수궁이 가서 그래. 내 애비가 오자서와 그런 연유가 있다면 되든 안 되든 내가 한번 나서 보아라. 만약 내 힘으로 오군의 침략을 막아내기만 한다면 내게는 커다란 관작을 내리기로 하겠다. 하고 무명 어부에게 국가 수호의 중책을 맡겨보기로 하였다. 사실 정나라로서는 그 이외에 다른 방도는 없었던 것이다. 문제의 어부는 대왕의 윤허를 받고 나자 곧 회수에 어선을 띄워놓고 낚시질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노래를 큰 소리로 부르고 있었다. 갈밭 속에 숨어있던 사람이여, 갈밭 속에 숨어있던 사람이여, 그대는 옛날의 늙은 어부를 생각해보라. 굶주린 그대에게 밥을 빌어다가 구해주었거늘 어찌하여 그대는 오늘날 정나라를 괴롭히려 하느뇨. 어부는 이상과 같은 노래를 소리 높이 되풀이해 부르며 오자서의 진지로 자꾸만 접근해 가고 있었다. 한편 오자서는 정나라의 최후의 통첩을 보내놓고 나서 그에 대한 회신이 오기를 기다리며 회수의 강변을 혼자 거닐고 있었다. 회수의 강물은 지금도 옛날과 다름없이 용용하게 흐르고 있었다. 오자서는 용용하게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노라니까 문득 20년 전의 옛날 일이 회상되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부터 19년 전, 그때 오자서는 초국에서 정나라로 망명을 왔었는데 정왕이 미검 태자를 죽이는 바람에 오자서는 정나라를 탈출하여 또다시 오나라로 망명을 가려고 했었다. 그런데 정왕은 전국에 비상명령을 내려 오자서를 체포하라고 하지 않았던가. 오자서는 갖은 고생을 다 겪으며 회수까지는 무사히 도착했으나 회수에서는 배가 없어 강을 건널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추격해오는 군사들을 피하느라고 굶주린 배를 움켜안고 갈밭 속에 숨어 있었는데 때마침 늙은 어부 한 사람이 나타나서 오자서에게 밥도 갖다 주었고 강도 무사히 건너게 해주었다. 그때 그 어부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던들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오자서는 강물을 바라보며 옛날 일이 회상되어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그때 자기에게 그처럼 은혜를 베풀어준 어부가 누구였는지 이름을 몰라서 은혜를 갚을 길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 당시 오자서는 그 어부와 헤어지면서 그의 이름을 여러 차례 물어보았건만 그 어부는 강가에서 고기나 낚아먹는 늙은이의 이름은 알아서 무엇하오. 오명보는 빨리 오나라로 망명하여 큰일이나 도모하도록 하오. 하고 끝내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다. 은인의 이름도 모르고 헤어졌다는 것은 나의 일생일대의 실수였구나. 그러한 뉘우침에 잠기며 강가를 허심히 걷고 있노라니까 문득 어디선가 바람결에 갈밭 속에 숨어있던 사람이여. 갈밭 속에 숨어있던 사람이여 하는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닌가. 오자서는 노랫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응? 갈밭 속에 숨어있던 사람. 갈밭 속에 숨어있던 사람이란 나를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닐까? 오자서는 혹시나 옛날에 자기를 도와준 어부가 다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고개를 들어 강을 살펴보았다. 과연 저 멀리서 고깃배 한 척이 이리로 노를 저어오고 있는데 노랫소리는 바로 그 배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노랫소리가 점점 괴상하다. 그대는 옛날의 늙은 어부를 생각해보라. 굶주린 그대에게 밥을 빌어다가 구해주었거늘 어찌하여 그대는 오늘날 정나라를 괴롭히려 하는가. 오자서는 거기까지 듣고 나자 노래의 주인공은 옛날에 자기를 구해준 어부임이 틀림없다 생각되어 벼랑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20년 전의 은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생각에서 가슴이 울렁거렸던 것이다. 오자서는 옛날의 은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기쁨에 커다란 기대를 가지고 고깃배를 지켜보고 있었다. 노래를 부르며 고깃배는 점점 이리로 다가오고 있는데 노래의 주인공은 늙은 어부가 아니라 40을 넘었을까 말까 한 젊은 사람이 아닌가. 오자서는 크게 실망하였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어부는 그때 이미 60을 넘은 늙은이였으니까 아직도 살아있을 리는 만무하지 않은가. 오자서는 실망하여 한숨을 쉬면서도 노래의 내용이 하도 수상해 예사롭게 넘겨버릴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노래의 주인공인 어부를 배에서 불러올려 이렇게 물어보았다. 그대는 지금 배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누가 지은 노래인가? 남이 지은 노래가 아니라
내가 지은 노래요. 그대는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노래인가? 어부는 스스럼없이 대답했다. 우리 아버지는 옛날에 굶주린 창자를 부여잡고 갈밭 속에 숨어있던 어떤 사람을 구해준 일이 있었소. 그런데 오늘날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치려고 하므로 나는 그 사람을 원망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오. 갈밭 속에 숨어 있었던 그 사람이 누구였던지를 그대는 알고 있는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나보다도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게 아니오. 오자선은 젊은 어부에게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갈밭 속에 숨어 있던 사람을 구해준 노인은 정녕 그대의 부친이었단 말인가? 그분은 틀림없이 나의 아버지였소. 그분은 아직도 생존해 계시는가? 나의 아버지는 그날로 집에 돌아와서 곧 세상을 떠나버리셨소. 오자선은 그 소리에 눈시울이 훌쩍 달아올랐다. 그러면서도 하나의 의문이 번개같이 머리에 떠올랐다. 그대의 부친이 그날로 세상을 떠나셨다면 그날 부친한테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다는 것을 그대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러자 그 어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그때의 사정을 모르고서 하시는 말씀이요. 그날 나는 아버지와 함께 낚시질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오명보가 갈밭 속에서 굶어 죽게 된 것을 알고 오명보를 구해주려고 나더러 마을에 가서 밥을 빌어오라고 했던 것이요. 그러므로 아버지가 그날로 돌아가셨기로 내가 어찌 오명보를 모를 리가 있겠소. 오자선은 그날 밤에 있었던 새로운 사실을 알고 크게 감동하며 어부의 손을 와락 움켜잡았다. 오, 그렇다면 춘부장과 함께 당신도 나의 생명의 은인이시구려. 부친은 돌아가셨지만 당신만이라도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으리요. 오자선은 어부의 손을 움켜잡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한다. 그날 밤 따뜻한 밥을 구해다가 나를 아사에서 구해준 사람이 당신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소이다. 나는 오늘날까지도 그날 밤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있소. 고마우신 말씀이요. 그러나 우리는 성명조차 모르는 채 헤어졌으니 지금이라도 당신 네 부자의 이름자를 꼭 알고 싶소이다. 어부가 대답한다.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는 성은 여여, 이름은 여구라고 하오. 당신의 이름은? 내 이름은 여구성이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고기잡이로 살아오고 있지요. 오자선은 거듭 감격해 마지 않으며 말한다. 옛날의 은인을 이처럼 만나다니 감격스럽기 그지없구려. 나는 당신 내 부자에게 은혜를 갚는 뜻에서 당신이 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들어드리고 싶소.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거든 기탄 없이 말해보오. 어부는 서슴지 않고 대답한다. 오명보께서 옛날의 일을 잊지 않으시고 그처럼 말씀해 주시니 고맙기 그지없소이다. 오명보는 오국의 국권을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00만 대군을 일으켜 초국을 석권하고 나서 이제는 우리나라로 쳐들어온다고 들었소. 이에 정왕은 크게 떨면서 오군을 막아내는 사람에게는 높은 관작을 제수하겠노라는 방문까지 널리 써붙였소. 오명보는 워낙 도량이 넓고 덕이 후한 분이니 우리 부자를 보아서 우리나라를 정벌하지 말아주기를 바라오. 내가 오명보에게 바라는 것은 오직 그 일뿐이오. 오자서가 웃으며 대답한다. 나는 정나라에 원한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원한을 풀어버리기 위해 정나라를 치려고 했던 것이오. 그러나 당신 내 부자의 깊은 은혜를 아직 갚지 못하고 있으니 당신의 소원이 그렇다면 정벌을 중지하도록 하겠소. 그러나 거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소. 조건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오? 정왕은 오군을 막아내는 사람에게는 높은 관작을 주겠노라는 방문을 써붙였다고 하지만 나중에 당신한테 관작을 주지 않으면 당신도 우습게 되고 우리도 어릿광대가 되어버릴 게 아니오. 그러므로 당신이 먼저 관작을 받고 나거든 우리도 철군을 하기로 하겠소. 정왕에게 내 말을 그대로 전해주시오. 그러자 어부는 소리내어 웃으며 대답한다. 나는 오직 나라를 구하려는 일념에서 오명보를 찾아왔을 뿐이지 관작 따위는 주어도 받지 않을 생각이요. 고기를 낚아먹고 살아가는 데 만족을 느끼고 있는 내가 부질없는 영화 따위를 무엇 때문에 바라겠소. 오자선은 그 말에 크게 감동하였다. 당신네 부자는 안으로는 임금을 섬길 줄 알고 밖으로는 친구를 도울 줄 알고 영화를 탐내지 않고 몸을 고결하게 처하니 참으로 훌륭한 고사이시오. 내 어찌 그런 분의 뜻을 어기리오. 그러면 우리는 오늘로써 군사를 철군시키도록 하겠소.
오자선은 여구성과 작별하고 막사로 돌아오자 손무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분의 고절한 뜻을 받들어 우리 군사를 오늘로 철군시켰으면 싶은데 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옵니까? 하고 손무의 의견을 물었다. 손무는 크게 감동하며 말한다. 이 어지러운 세상에 그와 같은 고사가 있다니 말만 들어도 상쾌한 일이오. 그러면 우리도 오대부의 생각대로 철군을 하기로 합시다. 이리하여 오군이 철수함으로써 약소국가 정나라는 멸망을 모면하게 되었다. 정왕 헌공은 그 사실을 알고 크게 탐복하며 여구성에게 관작을 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찾았다. 그러나 여구성은 처자식을 데리고 어디로 가버렸는지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었다. 그렇다고 나라를 구한 그의 공적을 저버릴 길이 없어서 정왕은 여구성이 살고 있던 바닷가 마을에 정문을 세우고 그 정문의 이름을 고사의 문이라고 부르게 하였다. 한편 손무와 오자서가 군사를 이끌고 오도로 돌아오자 오왕 함녀는 친히 마중을 나와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리하여 그날로 개선잔치를 크게 베풀고 논공을 행상했는데 손무를 대사구로 봉하고 오자서를 상국으로 봉하고 백비를 태제로 봉하였다. 그로써 전쟁은 완전히 종결되어 손무는 오래간만에 한가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제서야 돌이켜보니 손무는 전쟁이란 허망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절실하였다. 병법 연구에만 열중했을 당시에는 오직 전쟁만이 천하를 좌우한다고 손무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전쟁을 몸으로 겪고 보니 천하대세는 전쟁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커다란 운명이라는 힘에 의해 변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절실하였다. 그 증거로서 오군은 초국을 완전히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초국을 끝까지 멸망시킬 수는 없었고 정나라를 정벌하기는 손바닥을 뒤집기보다도 쉬운 일이었건만 난데없는 여구성이라는 일개의 어부가 나타나서 오군을 곱게 철수시켜버리게 하지 않았던가.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구성이라는 어부는 무기 하나도 손에 들고 있지 않았건만 그의 의로운 뜻으로서 100만 대군을 곱게 물리쳐버린 셈이었다. 무력은 적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만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무력 그 자체가 만능일 수는 없다는 새로운 사실을 손무는 새삼스럽게 깨달았던 것이다. 그러자 손무는 문득 옛날에 인의와 평화를 설교하고 떠돌아다니던 공자라는 철인의 모습이 불현듯 머리에 떠올랐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주장하며 상가집 개처럼 열국을 떠돌아다니던 공자는 그 후에 어찌 되었을까? 손무는 공자의 그 후의 소식이 불현듯 궁금하였다.